지난 30년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거대한 기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4억 인구, 전 세계 제조업의 심장, 그리고 미국과 패권을 다투던 G2 국가, 중국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 불렀고 또한 세계의 시장이라 믿었습니다. 화려하게 치솟는 상하이의 마철로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선전의 공장들은 영원할 것 같은 성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화려한 장막 뒤에서 심상치 않은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텅 빈 채 방치된 수만 채의 아파트, 멈춰버린 타워 크레인, 그리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실직한 청년들. 이것은 단순한 경기 둔화의 신호가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구조적 붕괴의 서막이라 경고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헝다 사태를 기점으로 산산이 조각났고 지방정부들이 빚으로 쌓아올린 인프라는 이제 갚을 길 없는 거대한 부채 덩어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하락하고 내수는 얼어붙는 공포의 단어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대륙을 덮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중국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제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고리의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중국이 어려워지면 경쟁 관계인 우리에게 기회가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는 경제의 생태계를 단편적으로만 본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여전히 막대하며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혈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인의 발걸음이 멈추는 순간 그 충격파는 서해를 건너 가장 먼저 한반도의 실물 경제를 감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1997년 태국 바투아의 폭락이 어떻게 한국의 IMF 외환위기를 불러왔는지, 2008년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 어떻게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켰는지 말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를 타고 전염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은 중국발 경제 충격의 쓰나미 앞에서 한국 경제가 과연 안전한 방파제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실체를 감정적인 예측이 아닌 차가운 데이터와 지표를 통해 해부하려 합니다. 환율의 변동성, 기업들의 부채 비율, 그리고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다가오는 이 거대한 변화가 당신의 직장, 당신의 사업, 그리고 당신의 자산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지금은 막연한 공포보다는 냉철한 이성이, 그리고 낙관보다는 최악을 대비하는 현실 감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잠자는 용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의 가장 확실하고도 치명적인 징후는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포착됩니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의 고속 성장을 견인해온 것은 첨단 기술도 제조업도 아닌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전체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이 거대한 시장은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자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을 책임지는 화수분이었습니다.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기만 하면 돈이 벌리던 시대. 하지만 그 불패 신화는 이제 거대한 부채의 늪으로 병모했습니다. 우리는 2021년 헝다 그룹의 파산 위기를 기억합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 정부의 통제하에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 여겨졌던 이 사태는 2023년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 위안 디폴트 위기로 번지며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로 확전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개별 기업의 방만 경영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돈을 먼저 받는 선분양 제도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 돈으로 다시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해온 구조적 모순이 한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현재 중국 전역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빈집이 1억 채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급 과잉을 넘어섭니다. 부동산은 중국 가계 자산의 70%를 차지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중산층의 자산이 증발하고 이는 곧바로 소비 절벽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 아파트가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되는 모습을 보며 중국 인민들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배관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지방정부 융자기구를 통한 그림자 금융입니다. 중앙정부의 부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방정부들이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끌어다 쓴 빚의 규모는 정확한 집계조차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월가 전문가들은 이 숨겨진 부채가 중국 경제를 내부에서부터 갉아먹는 암세포가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땅을 팔지 못하는 지방정부는 빚을 갚을 능력을 상실했고 이는 곧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과 금융권에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마치 1990년대 초반 자산 거품이 터지며 잃어버린 30년으로 진입했던 일본의 모습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부자 나라였던 반면 중국은 부유해지기도 전에 늙어버리는 덫에 걸렸다는 점이 공포를 더합니다. 콘크리트로 쌓아 올린 제국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는 지금, 과연 중국 정부는 이 붕괴를 막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즉 치솟는 물가와의 전쟁을 벌일 때 홀로 다른 방향으로 질주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섭다고 가르치는 유령, 바로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대륙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언뜻 소비자가 살기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서서히 죽어간다는 가장 확실한 사망 진단서입니다. 메커니즘은 잔인할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파괴적입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치가 폭락하자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해졌다고 느낍니다. 이른바 역자산 효과입니다. 불안해진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내일이면 가격이 더 떨어질 텐데 굳이 오늘 살 필요가 없다며 소비를 미룹니다. 소비가 줄어드니 기업의 창고에는 재고가 쌓입니다. 기업은 공장 가동을 줄이고 투자를 멈추고 결국은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빼듭니다. 이는 다시 가계소득 감소와 실업으로 이어져 소비를 더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고리, 즉 디플레이션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잃어버린 세대가 서 있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한때 20%를 넘어서며 통계 발표가 잠정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부모의 연금에 기생하는 전업자녀가 되거나 경쟁을 포기하고 드러누워버리는 탕핑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피가 돌지 않는 경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부양비는 늘어나는 인구 구조의 변화까지 겹치며 중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현상을 리처드 쿠가 제시한 대차대조표 불황으로 진단합니다. 자산 가격은 폭락했는데 갚아야 할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 개인과 기업이 돈을 벌면 소비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빚을 갚는 데만 혈안이 되는 상태입니다. 금리를 아무리 낮추고 돈을 풀어도 실물 경제로 돈이 흐르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과거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단순한 기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내수 시장이라는 엔진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 멈추고 세계의 시장이 문을 닫는 이 상황. 과연 이것이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로 끝날까요? 이제 우리의 시선은 이 메커니즘이 국경을 넘어 세계 경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로 향해야 합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반복된다.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지금 중국이 걷고 있는 길은 과거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위기의 순간들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환되는 평행이론의 대사는 바로 1990년대의 일본입니다. 당시 일본 역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고 도쿄의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거품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자산시장 붕괴가 동시에 닥치면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침체의 터널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중국은 1990년의 일본보다 소득은 낮은데 고령화 속도는 훨씬 빠르다는 점에서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오버랩됩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주며 집값을 띄웠던 미국의 탐욕은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과 방만한 부동산 개발 대출은 당시 미국의 파생상품 구조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성장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경제의 철칙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개발도상국들이 겪었던 중진국 함정의 그림자입니다.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자원은 풍부하거나 성장 잠재력은 있었지만 정치적 리스크와 과도한 복지, 그리고 산업구조 고도화 실패로 인해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은 사례들입니다. 물론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과 강력한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가 주도의 통제 경제가 시장의 효율성을 짓누르고 시진핑 체제의 공동부유지를 꺾으면서 성장의 동력이 식어가고 있다는 점은 남미의 실패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1997년 한국을 덮친 IMF 외환위기의 교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단기 외채 관리 실패와 기업들의 방만 경영은 순식간에 국가부도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설마하는 방심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이 통계를 비공개하고 시장 개입을 통해 위기를 억누르고 있지만 곪은 상처는 덮을수록 더 깊게 썩어 들어갈 뿐입니다. 중국은 일본, 미국, 남미가 겪었던 위기의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 과도한 부채, 그리고 국가 통제의 비효율성. 이 거대한 복합 위기의 폭탄이 터진다면 그 파편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전 세계를 타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심지 바로 옆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이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닌 지금 당장 생존을 위해 분석해야 할 텍스트인 이유입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내부로 돌려보겠습니다. 중국의 위기는 서해를 건너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한국 경제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불문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 성장하면 한국도 돈을 번다는 공식입니다. 중국의 중간재를 팔아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던 그 황금의 시대는 이제 공식적으로 종언을 고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성적표는 무역 수지에서 확인됩니다.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 중 하나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지각 변동입니다. 과거 한국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제품을 사다가 조립해서 수출하던 중국 기업들이 이제는 기술 자립을 통해 자국산 부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홍색 공급망 완성이자 한국 제조업에 대한 사실상의 손절 선언입니다.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보십시오. 중국 내수 침체로 스마트폰과 PC 판매가 급감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매출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현지 반도체 기업들의 추격은 턱밑까지 다가왔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는 더 심각합니다. 중국 내수에서 소화되지 못한 막대한 물량이 저가 밀어내기 수출로 쏟아져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공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원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로 취급받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경제가 불안할 때 자본 규제가 심한 중국 대신 유동성이 풍부하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시장에서 돈을 뺍니다. 중국 부동산이 흔들리면 원화 환율이 치솟고 국내 증시가 폭락하는 동조화 현상은 한국 경제의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내관입니다. 거리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과거 면세점과 화장품 매장을 싹쓸이하던 6호의 귀환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지갑을 닫은 알뜰 여행객들 뿐입니다. 중국의 내수 부진은 한국의 여행, 유통, 화장품 산업의 매출 증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알던 그 중국은 이제 없다. 중국은 더 이상 기회의 탄이 아닌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이자 불안정한 리스크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대중국 수출 의존도 20%, 수입 의존도 20%. 이토록 깊게 얽힌 경제 탯줄이 도리어 우리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고 있는 지금 한국 경제는 수출 다변화라는 오래된 숙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거대한 배가 침몰하려 할 때 선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그녀의 움직임은 다급함을 넘어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경제헌법이라 불리던 재정 건전성 원칙을 깨고 사실상의 양적 완화에 돌입했습니다.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 금리를 잇따라 인하하고 지급준 비율을 낮춰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 위해 대출 규제를 풀고 계약금 비율을 낮추는 등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경제학 용어로 유동성 함정에 빠진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이미 미래에 대한 공포에 질린 기업과 가게는 돈을 빌려 투자하거나 소비하지 않습니다. 풀린 돈은 실물 경제로 돌지 않고 은행 금고 안에만 고이거나 안전자산으로만 숨어버리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부양책이 마치 물에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려는 시도처럼 무력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불똥이 튄 한국의 정책당국, 즉 정부와 한국은행이 처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경기가 침체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해야 합니다. 중국발 한파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지금이 딱 그런 시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이창명 총재의 손발은 묶여 있습니다. 첫 번째 족쇄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연준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거나 인하 속도를 늦추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성급하게 금리를 내린다면 한미 금리 역전차가 더 벌어지면서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는 곧 원달러 환율의 폭등을 부르고 수입 물가를 밀어올려 겨우 잡은 인플레이션 불씨를 다시 살리는 자충수가 됩니다. 두 번째 족쇄는 내부의 시한폭탄 가계부채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는 순간 잠잠해지려던 서울 수도권의 집값을 다시 자극하고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빚을 폭발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와 부동산 부실이 터질까 두렵습니다. 재정정책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중국발 실적 쇼크로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이 급감하면서 세수 펑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방어할 실탄마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리도 재정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면초가의 형국. 중국의 위기는 한국 정책 당국자들에게 정답 없는 고난도 방정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이 좁은 외줄 위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건너갈 수 있을까요? 국가와 중앙은행이 거시적인 방파제를 쌓는 동안 우리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중국발 경제 충격은 뉴스 속의 그래프가 아니라 당장 내일의 대출금리와 나의 자산 가치를 흔드는 실체적인 위협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창문을 닫고 식량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경제의 겨울을 대비하는 개인의 생존 전략, 그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현금 흐름 및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입니다. 우리는 지난 저금리 시대에 빚을 내서라도 자산을 사는 것이 미덕인 시기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과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맞물린 지금, 과도한 부채는 당신의 삶을 집어삼키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안고 무리하게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기대 수익률을 낮추더라도 빚을 줄여나가는 방어적 태세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현금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투자 무기이자 위기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안전벨트가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포트폴리오의 탈중국화와 안전자산 배분입니다. 과거처럼 중국 관련 소비재나 산업재 주식이 대박을 터뜨려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중국 경제가 구조적 침체기에 접어든 이상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보다는 미국이나 인도 등 성장하는 시장으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한 기업 혹은 기술적 혜자를 가진 기업으로 투자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원화 가치의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 원화는 대외 변수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원화 가치는 급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자산의 일부를 기축통화인 달러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금으로 배분하는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일종의 경제적 보험을 드는 행위입니다. 1997년 IMF 당시에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최후의 승자는 달러를 쥐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업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산업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취약한 제조업인지 아니면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수출업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갖추거나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듯 개인의 커리어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관론자의 눈으로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고 낙관론자의 인내심으로 기회를 기다리는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부의 추월차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파도를 피할 수 없다면 그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을 서핑보드를 준비하십시오. 지난 30년, 대한민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거인이 달릴 때 우리는 덩달아 속도를 냈고 그가 휘청일 때 우리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거인이 더 이상 우리를 태워줄 수 없으며 심지어 우리와 같은 트랙을 달리는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중국의 부동산 붕괴, 디플레이션의 공포, 그리고 인구 절벽의 위기는 단순한 이웃나라의 불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의 판이 통째로 뒤집히고 있다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신호탄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세계의 물가를 낮춰주던 시대, 중국의 14억 인구가 우리 물건을 사주던 차이나 붐의 시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의 입구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 고성장의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 저성장과 고물가, 그리고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변화는 자산의 몰락을 의미하는 재앙이겠지만,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부의 질서에 올라탈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국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마약 같은 의존증을 끊어내고 홀로 서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안녕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단 하나, 바람의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낡은 닻을 올리고 새로운 항로를 찾아 돛을 펼쳐야 할 시간입니다. 거인의 어깨에서 내려와 우리만의 두 다리로 굳건히 대지를 딛고 서야 할 때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만 비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기획 다큐멘터리 중국 경제의 추락, 그리고 한국에 미칠 치명적 나비 효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